제가 제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건 AI가 빠질 수가 없어요. 이제 RNAi 기반의 플랫폼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도 어쨌거나 그래도 이제 제약 바이오라고 한다면 그 장기 성장성은 뭐 아무래도 이제 뭐 개발하는 신약 네. 그런 가치에서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좀 올해 좀 두고 볼 만한 뭐 임상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뭐 기업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제가 제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지금 NK맥스인데요. 이제 NK맥스가 6월에 아스코에서 6종암 18명에 대한 NK 세포치료제 데이터를 오픈하거든요. 근데 18명. 이제 세포 치료제 중에서 이제 면역세포 치료제, 뭐 NK세포, T세포 같은 이제 면역세포를 이용한 항암제나 세포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되게 커요. 글로벌리 굉장히 큰데, 이제 사람들이 꿈의 항암제라고 하는 카티 같은 세포 치료제도 네네. 사실상 혈액암, 림프종 이런 곳들에만 효과가 있거든요. 완전간해가 나온다 했을 때 다 이제 혈액암이에요. 근데 사실상 이미 그렇게 뭐 킴리아나 그런 데에서 다 나왔던 결과보다 더 좋지 않는 이상 나중에 좀 더 각광을 받기는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고 국내 세포치료제 회사들도 대부분 혈액암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NK맥스 같은 경우는 6종암이 이제 고형암인데 고형암에서도 이전에 완전간해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6월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6월에 좀 보실 만한 데이터인 것 같고 그 외에 연말에 이제 에이벨바이오 파킨슨 치료제 라이선스 아웃한 것도 임상 1상에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한올바이오파마가 이제 안구건조증 관련해서 한번 실패 아닌 실패를 한 적이 있어서, 그것도 이제 3분기에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좀 기대하시는 분들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ABion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4월이나 6월보다는 이제 9월 이후에 있을 뭐 에스보나 SITC 같은 학회에서 심해 항체 치료제, 항암제죠. 그것도 그때 조금 더 유의미한 데이터가 있을 것 같아서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까 이제 NK맥스 같은 경우에는 18명 대상으로 뭔가 시험한 결과를 발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여기는 임상 1상인가요? 그러면? 그쵸. 임상 1상이기는 한데, 이제 뭐 사실 인원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육종암 같은 희귀 암종은 치료제도 없고, 여태까지 완전간의 사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오면, 뭐 딜 측면에서라든지, 뭐 투자 측면에서라든지 더 좋은 방향성을 보여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 관해라고 한다면 약간 좀 쉬운 말로 치료 효과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완전 관해라 하면은 이제 완치인 거죠. 암종이 거의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뭐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라고 해서 방금 말씀하신 뭐 카티 이런 것도 나오고 NK 이런 것도 나왔는데 이게 아직은 뭐 이렇게 유망하긴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뭐 혈액암 이런 거밖에 방금 말씀하신 완전 간의 사례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없었고 이제 파이프라인에서 고형암의 완전간 사례가 글로벌리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나중에는 좀 더 큰 성장 동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좀 고용한 관점에서 뭔가 의미 있는 그런 뭐 데이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진짜 긍정적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대선이 있었죠. 네.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선이 되면서 핵심 공약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약 바이오 업계, 헬스케어 업계에 뭔가 이 정권이 바뀌면서 수혜를 볼 만한 뭐 그런 섹터라든지 그런 기술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되게 여러 번 언급해 주셨더라고요. 근데 디지털 헬스케어라 하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원격 의료인 거고, 이제 원격 의료에 덧붙여서
뭐 유전자 검사법 아니면 진단 뭐 그런 부분이 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을 봤을 때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의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 지금 AI도 여러 번 언급이 되고 있는데, AI 헬스케어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좀 글로벌리 투자랑 관심을 엄청 많이 받고 있어요. 딜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빅파마들이 뭐 그런 파트너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AI 헬스케어가 좀 또 더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진단 쪽도 이제 건보 적용이나 어느 정도 보험 적용이 되게 되면 사람들이 당연히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암 진단도 그렇게 하면서 시장이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 진단 쪽 중에서도 뭐 유전체 검사하는 그런 회사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제가 작성한 자료 중에서는 뭐 지니너스 또 DTC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뭐 AI 기반의 그런 플랫폼을 갖고 있는 헬스케어 업체들도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니너스 DTC 말씀하셨나요? 네, 이제 그것도 이제 유전자 검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전자 검사 하나의 종류? 네. 그런 것도 사실 정책적으로 좀 묶여있던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게 이제 정밀의료나, 뭐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원격으로에 덧붙여서 같이 이제 보게 된다면 조금 더 열리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시장이 많이 닫혀 있으니까 조금씩 열리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뭐 아까 이제 진단 관련 업체들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 예전엔 진단 관련 업체들이 시장에서 그래도 이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는 나쁜 평가를 안 받았었거든요. PR도 좀 높게 형성됐고. 근데 그러다가 이 코로나가 옴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 진단 키트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뭐 넥스트 아이템이 없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상당히 좀 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또 향후에 긍정적인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근데 사실 코로나로 많이 벌었던 기업들은 그만큼은 이제 못 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당연히 조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나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당연히 피크아웃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근데 진단 회사들이 지금 대부분 현금이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라서 그걸 이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를 워낙 강조를 했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는 약간 원격 의료 이런 쪽도 좀 관심 있게 봐도 될까요? 원격 의료가 국내 말고 미국이나 뭐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는 지금 코로나 때 진행이 되게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도 할 수밖에 없기는 한데, 이제 국내 의협이 워낙 세다 보니 조금 진행이 미뤄지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네요. 네, 조금은 아직 걸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결국에는 이제 해야 되는 거고,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그렇긴 한데, 국내 같은 경우도 지역별로 그런 시스템이 편차가 조금 있어서 좀 도입이 필요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그냥 질문을 드린 건데, 그 최근에 보니까 카카오에서 그 카카오 헬스케어 뭐 신설 법인을 설립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보면은 그 대기업들의 뭔가 좀 디지털 헬스케어 관점, 그쪽에서 좀 시장 진출을 확대한 것 같긴 한데, 뭐 이런 거 본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런 규제라든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완화를 예상하고 좀 미리 준비한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다들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되시고 나서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빅텍들이 다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에 더 투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원래도 최근에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더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런 진단 업체들이랑 태핑을 되게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뭐 롯데나 그런 대기업들이 최근에 헬스케어,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도 당연히 플러스로 진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성장성을 보고 그들도 진출을 한 것일 테니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뭐 언제 된다라기보다도 언젠간 되니 지금부터 약간 슬슬 준비하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네요. 그렇죠. 이제 뭐 대기업들이나 빅텍들이 뭐 성장성 없는 곳에 투자를 그렇게 갑자기 많이 하진 않을 것 같으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조만간 막 루닛이라는 그 AI 기반의 뭐 진단 업체도 상장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거기에도 투자했더라고요. 네이버가 보니까. 네, 그리고 루닛 뭐 엔비디아 투자도 받았었고, 루닛이 상대적으로 이제 AI 쪽에서는 되게 각광받고 있는 기업이라서, 좀 그래도 IPO 상장했을 때 관심을 좀 받을 수 있는 바이오 기업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보로노이는 좀 철회를 했는데 루닛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긍정적인 반응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뭐 AI를 활용한 진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카티 얘기도 하시면서 뭐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이런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본다면 차세대 그 바이오 뭐 트렌드, 기술 트렌드, 치료 이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좀 장기적으로 주목할 만한 이 바이오 기술 트렌드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뭐 관심이나 투자를 많이 받았던 게 mRNA 쪽이거든요. 근데 이제 mRNA가 뭐 연구 개발이 된 지는 되게 오래됐는데 2020년도에 코로나 덕분에 이제 뭐 상용화가 되면서 투자를 관심을 많이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mRNA 관련된 기술들에 대한 그런 관심은 계속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어쨌든 이번에 유효성이 확보가 된 거고, 상용화가 되면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mRNA, 그리고 2018년도에 코로나 이전에 상용화가 처음 됐었던 RNAi 기반, 그런 RNA 관련된 기술들이 지금 바이오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고, 거기에 이제 뭐 AI 플랫폼을 활용한, 바이오 또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이제, 코로나 때 좀 큰 변화들이 있었던 게 지금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 만든 것도 시간 싸움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시간 싸움이라는 거를 이제 생각해 보셨을 때 AI가 빠질 수가 없어요. 모더나가 상대적으로 화이자나 뭐 J&J 뭐 그런 회사들보다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빨리 만들었냐라고 했으면 이제 모더나는 AI 쪽에 투자를 엄청 많이 했었던 기업이거든요. AI 쪽에 투자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빅데이터 쪽이 이미 구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을 만들 때도 훨씬 수월했고 빨리 만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AI를 활용한 바이오가 결국에는 이제 궁극적으로 신약 개발 단계를 좀 줄여줘서 기간을 좀 많이 줄여주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도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AI 쪽, 그리고 이제 RNA 쪽, 거기에 이제 당연히 면역 세포를 이용한 항암제는 뭐 영원히 저희의 숙제로 남아있어서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조금 더 플러스 알파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항암제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뭐 진단 쪽도 조금씩은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진단 쪽도 여태까지 있었던 그런 방식보다는 좀 새로운 방식들을 좀 계속해서 같이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단이라고 한다면 그 각종 병명을 그 진단하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병명 진단뿐만이 아니라 좀 그냥 바이오마커를 찾아내는 그런 것들도 이제 포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틀에서 그 RNA 그 다음에 그 AI 관련돼서 이제 그 기술이 부각받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이거와 관련돼서 뭐 열심히 하고 있다거나 좀 경쟁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은 있을까요? 이제 뭐 AI 쪽이라 하면은 사실상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씩 구축을 하고 있는 단계라서 좀 초기 단계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좋게 보고 있는 지니너스나 아니면 뭐 대표적인 루닛도 뭐 대표적이니까 보고 있고, 그 외에 뭐 신테카 바이오도 최근에 이제 G 실험 데이터를 논문으로 계속 오픈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이제 AI 플랫폼으로 찾은 후보 물질이 계속해서 좋은 효과를 내고 있어서 그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좀 플러스 알파인데 중해제약도 AI 플랫폼을 갖고 있어요. 2가지 정도 갖고 있는데 AI 플랫폼 중에서 클로버라는 플랫폼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후보 물질 한 10개 정도 찾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2개는 라이센스 아웃을 했고 1개는 이제 뭐 항암제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제 딜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AI 플랫폼을 이용해서 찾은 후보 물질이 좋은 결과를 계속 낸다는 거는 플랫폼에 대한 유효성이 확보가 된 거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런 회사들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RNA 같은 경우는 이제 mRNA라 했을 때
그래도 모더나와 계약을 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mRNA나 그런 유전자 쪽에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CMO, CDMO 네. 쪽으로. 네. 그래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있을 거고, 그 외에 지금, 대표적인 게 올릭스랑 ST팜이 있습니다. 그래서 ST팜은 이제 RNA의 원료로 쓰이는 올리고를 CDMO, CMO 하는 회사이고, 거기에 이제 mRNA 기반의 플랫폼을 확보를 해서 코로나 백신에 임상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코로나 백신을 만들자가 지금 관건이 아니라 mRNA 플랫폼을 우리가 구축하고 있다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제 올릭스는 이제 RNAi 기반의 플랫폼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갖고 있는 회사예요. 이제 RNAi 플랫폼에 좀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게 이제 갈락이라는 물질이 링커로 붙어 있냐, 안 붙어 있냐예요. 근데 국내에서 그 플랫폼에 갈락이 붙어 있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올릭스밖에 없기 때문에 좀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면역세포나 세포치료제 쪽은 NK맥스 아까 말씀드렸고요. 네네. 네. 이제 그 외에도 지금 바이오젠이 아두카누맙이라는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좀 실패를 하면서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같은 뇌질환 쪽에 좀 관심이나 투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실 때도 ABL 바이오가 그래도 파킨슨 치료제 좀 빅딜을 했었고, 그렇게 좀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딜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그 RNA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어떻게 좀 투자자들이나 아니면은 뭐 환자들한테 다가왔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단순히 백신이 아니라 그걸 활용을 해서 다양한 그런 치료약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화이자도 코로나 백신으로 돈을 워낙 많이 벌었다 보니까 1월에만 mRNA 관련된 딜 한 4건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 자리를 좀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빅파마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mRNA의 성장성을 입증시켜주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그 올릭스를 제외하고는 그 RNA 관련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약간 CDMO, CMO 그런 사업자가 대부분이겠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아직은 RNA라는 기술 자체가 신규 모달리티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대부분 초기 단계이거나 뭐 비상장인 경우도 많고요. 뭐 mRNA, siRNA를 좀 잘한다 하면 이제 바이오캐스트라가 또 있기는 한데 바이오캐스트도 뭐 비상장이라서 아직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RNA 하려고 이제 그래도 시도를 계속해서 다들 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물론 뭐 매우 어렵긴 한데 용어나 그런 부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다양한 질문을 드렸는데도 약간 공통적으로 겹치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뭐 이렇게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 있으시다면 좀 공부를 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사실 어느 정도 이 제약 바이오 또 이렇게 질문도 해야 되고 하니까 나름 좀 공부를 하긴 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약간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에 좀 이런 용어라든지 그런 난이도가 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내가 제약 바이오에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꼭 알아야 되는 뭐 필수 지식, 용어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임상 단계에 대한 이해도는 당연히 어느 정도 있어야 이 데이터가 뭐 좋다 아니면은 이게 좀 유의미한 뉴스다라는 걸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임상 단계가 뭐 임상 1상, 2상, 3상이 있는데 1상은 안정성을 메인으로 이제 확인을 하는 단계고, 2상은 유효성을 처음으로 다 확인하는 단계예요. 3상부터는 이제 대규모 임상인 거고요. 그래서 2상이 유효성을 처음으로 판단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성공률은 가장 낮아요. 오히려 3상보다 더 낮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항상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것도 그런데 이제 뭐 임상 데이터가 나왔다 이렇게 했을 때 뭐 ORR 이런 게 있죠. 객관적 반응률 이런 게 있고, 그 외에도 지금 임상 용어가 조금 있긴 해요. 제가 보고서에 가끔 넣기는 하는데, 이제 ORR이 좀 높아야 이 데이터가 유의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글로벌 피어랑 비교를 해서 데이터가 좋아야 딜이 나오던 임상 진전이 보이던 할 것이기 때문에
항상 글로벌 피어랑 비교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 외에 이제 뭐 라이선스 아웃, 아까 라이선스 딜이라는 그런 단어 자체가 기술 이전 계약인 거잖아요. 그래서 기술 이전 계약은 상대적으로 작은 바이오텍이 자기의 파이프라인의 지분 가치를 팔면서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선급금, 이제 확정된 계약금인데 선급금은 이제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계약금이에요. 이제 그게 이제 좀 크고 총 계약 규모 대비 조금 퍼센티지가 높아야 이게 유의미한 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 바이오텍들이 뭐 빅파마랑 딜을 하던 이제 상대적으로 큰 제약바이오 회사랑 딜을 하던 선급금이 너무 낮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선급금이 낮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엔 주가에 반영도 안 되고 주가에 반영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이제 이 딜이 유의미하다라고 판단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항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거금이 낮다는 게 이제 전체 금액에서 처음으로 주는 그 금액이 낮다는 것 자체는 이게 이제 뭐 떼이든 말든 별로 이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뭐 어차피 그냥 하나 뭐 안 하나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중요도가 낮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왜냐면은 사실 빅파마들은 뭐 몇 조, 몇십 조가 있기 때문에 뭐 100억, 150억 이렇게 준다고 별로 이렇게 뭐 아깝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이제 뭐 사실 사람들이 이제 비상장 10개 뿌려서 한 개만 돼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으로 이제 빅파마들도 그렇게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그 전체 금액보다는 선수금으로 얼마를 주는지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까지 좀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말씀하신 ORR 그게 이제 높아야지 유효성이 있는 지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절대값보다는 약간 글로벌 피어 그룹들이 그 비슷한 뭔가 치료제 파이프라인 관련해서 좀 비교를 해서 상대적으로 높은지 그런 부분까지 잘 챙겨봐야 된다. 그런 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이제 뭐 딜이 일어나더라도 글로벌 트렌드에 적합한지, 아니면은 이제 국내 바이오텍을 볼 때도 이 파이프라인이 좀 팔릴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어렵네요. 어려워서 앞으로 이제 연구원님이 쓰신 그 리포트를 잘 읽어보면서 거기에서 좀 해답을 많이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이제 순서는 다 끝나가지고 제가 마무리하고 그러면 마치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베스트 증권의 강하나 연구원이 나오셔서 제약 바이오 관련 또 지금 주목할 만한 그런 이벤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또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분명히 경쟁력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기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소외됐기 때문에 또 앞으로 또 좋은 실적과 이벤트를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또 주가는 긍정적일 수 있거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약간 좀 중장기적으로 올해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또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또 연구원님이 쓰신 리포트가 많이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베스트 증권의 강하나 연구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